자,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토론해보는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상민 세명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두 달간, 올 들어서 두 달간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드디어 내일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일단 문은 열게 됐는데 개최 전부터 기싸움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상민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2개월 만에 문을 열죠. 네. 그럼 문 여는 데 어느 쪽이 더 반가워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답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당이 문 여는 걸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현안이 굉장히 복잡습니다. 뭐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네. 문광희 같은 경우에는 손혜원 국정조사에 대한 의혹 이것이 상당히 좀 불거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의혹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사실상 내관이라고 일컫는 그런 핵심 의혹 사건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산재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당이 국회를 이렇게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공당으로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고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건 임명 건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후에 어느 정도 여당을 압박했다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앞서 언급해드린 그런 의혹들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국회 내에서 공세를 하지 않게 되면은 집중력이 상당히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틀어서 국회를 통해서 이 의혹을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훨씬 정무적 판단에서 이롭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에 개원을 하는 걸로 국회를 열기로 이렇게 합의하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철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야당의 마당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어찌하다 보니 마치 뭔가 문제만 생기면 밖으로 나가는 보이콧 정당 비슷하게 국회를 박차고 나갔는데 야당은 국회라는 마당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걸 쟁점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우리 이상희 교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됐던 게 협치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여전히 야당 때의 버릇 비슷하게 공격적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두 달 만에 열긴 합니다마는 곳곳이 아주 쟁점이 많을 겁니다. 그 이제 뭐 손혜원 그 국정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건도 있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뭐 신재민, 김태우 건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18 망언에 대한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국회를 열긴 했습니다마는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과 그 쟁점들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어제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첫 의총을 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5.18 이른바 5.18 망언 의원들 이제 당 자체적으로도 또 징계를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대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 징계도 논의가 돼야 될 듯한데 일단 지금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또 다른 윤리위원들도 동반 사퇴한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 그럼 징계가 더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김영종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 구성 자체가 원래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되는데 논리 자체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왔으니까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했는데 사실상 그 속사를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김영종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의도와는 달리 사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의혹을 품게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그에 대한 짐을 안아야 되는데 멍해를 안아야 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 체제가 가장 이제 첫 시험 무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뭐 솔로몬 지혜로 답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자체가 사실상 발생되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결국 자기 꼴대를 향해서 슛을 한 거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연을 시킨다 하더라도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그냥 사그러지고 여당에서 이걸 그냥 내팽개 둘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18 부분은 정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1차적인 처리 결과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본다는 말이죠. 지금 상태를 본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는 윤리위원장의 임명 또 여기에 따라서 윤리위원들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네. 인선하는 데만 하더라도 한 달 가까이가 아마 걸릴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 책임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예.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윤리위원장을 희망하겠느냐라고 본다면은 희망할 사람이 극히 드물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당적을 갖고 있지 않는 외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목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쉽게 승낙을 하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권에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건 참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겠냐. 그렇게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징계가 좀 하루빨리 마무리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 교수님. 근데 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 됐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윤리위원회 구성을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예. 왜냐하면 당내에 그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최고위에서 바로 뭔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에 대해서 결국 유야무야하고 시간 벌기 해갖고 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는 것에서 저는 어찌됐건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유야무야하거나 시간 벌기를 하는 모양으로 간다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코너에 더 몰릴 수밖에 없고요. 당내에 그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국회윤리위원회 제소가 돼 있기 때문에 국회윤리위원회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민주당도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 정당들이 5.18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악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해소할수록 좋을 겁니다. 예.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첫 통합 행선지로 봉하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하고 또 새벽시장도 찾고 이렇게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보여줬는데 이런 행보 김철근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대표가 아니고 꼭 대권 후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예. 아니, 이제는 그 봉하마을 가는 게 그 정파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애우의 개념으로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만 간 게 아니고 이전에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도 가시고 뭐 이렇게들 하기 때문에 큰 건 아닌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정치적 결정을 한 게 그 사무총장이야 그 당직자를 그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사실은 뭐 이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의원들 명단을 놓고 보니까 실제로 뭐 임명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뭐 이거 도로 친박당이네. 완전 친박 핵심들이 다시 당의 구심점으로 가는 이런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국정농단 세력 그 원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걸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위치 자체가 제1야당으로서 현 정부의 실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강한 야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봉화마을 갔다 이 부분은 뭐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1야당의 지도자로서 통합적 행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제 방명록에 썼던 글귀도 그런 글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 사랑 정신 깊이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유의미하게 좀 봤던 부분이 이게 통합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당권 도전을 출마하면서 제1성으로 내걸었던 것이 통합하겠다. 보수의 통합, 뭐 사회적 화합까지 뭐 포함을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 가서도 이제 통합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다는 것은 다분히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을 의식한 그런 행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뭐 아시다시피 일반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전 시장에게 상당히 많이 밀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중도 보수 진영, 중도 개혁 보수 진영에 대한 부분을 자기의 어떤 입장으로서 이미지로서는 안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힘에 겨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에 대한 방점을 좀 찍어 나가야 되고 그런 행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 입장 자체가 상당히 작용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김철민 교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인데 그 메시지는 뭐 국정 운영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 어떤 세계 사람들을 앉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1차적으로 나타나는 인선에 대한 그 배경, 그 메시지를 보면은 결국 이제 친박에 대한 진영이 골고루 배치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뭐 비박 진영도 인선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당내에 내년도 총선과 관련된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사실 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김세연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내정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런 비박 진영을 좀 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 비박 진영이 있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장인 되시는 분이 한성수 전 국무총리입니다. 한성수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좀 개파 색채 이런 부분이 좀 친분이 있는 분이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황교안 당대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비박 진영의 그 색과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좀 부담이 적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를 가지고 총선에 대비할 진용을 갖추기에는 좀 무리다 봅니다. 왜냐 그러면 뭐 올해 하반기를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개파 간의 알력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의 전방부대 그러니까 당의 핵심에 차지하고 있는 친박의 색깔과 그리고 뒤쪽으로 물러앉은 비박의 색깔 서로 충돌할 것은 뭐 불문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위기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그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데 조경태 최고위원도 뭐 어제 이 시간에 인터뷰하시면서 뭐 오세훈 전 시장한테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국 교수님? 오세훈 시장이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명직을 안 받겠죠. 당대표를 경쟁했었는데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받아서 거기에 앉아서 같이 할 가능성이 나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당권을 잡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아우른다 이렇게 통합해서 가자 뭐 힘을 합치자 이런 차원에서 뭐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겠죠. 뭐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청와대도 이제 곧 이르면 내일이 되겠네요.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뭐 입각이 거론되는 당내 인사들이 여러 있는 것 같죠?
지금 뭐 정치권에서 유입된 그런 장관들 네. 이런 부분들이 총선 준비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될 것이고 그 자리를 다시 또 정치권 인사들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 일단 개각과 관련해서 이제 거론되는 의원들이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박영선 의원 등등이 거론되는데 진영 의원까지 거론이 되는 것이죠. 여러 부분 이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복잡한 어떤 정치적 공학이 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 행자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진영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향후에 당내에서 의원으로 현 정부를 좀 도움이 역할을 해줄 그런 핵심 인사들의 국회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용산에 있는 진영 의원을 강요로 빼고 그 자리에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이어받게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겠죠. 네. 왜냐 그러면은 진영 의원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 관리를 잘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한국당에 있다가 탈당한 후에 민주당에 입당한 후에도 당선이 될 정도로 상당히 조직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진영 의원의 도움 없이는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용산에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의 어떤 공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결국 그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출마 조건을 보고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두 사람의 선의 경쟁 관계를 통해서 서울시장에 대한 흥행적 요소를 더욱더 배가시키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공학적 함수가 상당히 포함이 된 그런 개각 인선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 우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고 두 번째는 친문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입각을 시킨다는 것은 다음 총선에 나가지 말라라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공교롭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민주당과 친문 핵심에서 내년 총선에 대한 구도를 짜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입각이라도 해서 배려해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입각 대상이 안 되면서 바로 그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엿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빈자리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인사들, 그다음에 당내 비례대표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막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차기 총선은 보다 친문 색채가 강한 민주당을 친문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결국 총선이 임박할수록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그 갈등과 시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중대사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주러대사에는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가 내정이 됐는데 이 4강대사 중에 3명이 이번에 교체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에서? 외교 부분은 국내 정치 상황과는 좀 더 별개의 부분으로 이제 취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라는 부분들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선 자체는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성, 그에 대한 능력,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쪽은 뭐 좀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하성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 이 부분들은 조금 뭐 실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나와서요
교수직을 이제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 청와대에 나온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더군다나 그 청와대를 떠난 배경 자체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이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불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최해소되기 전에 먼저 주중돼서 내정하는 것은 예. 국민적 정서를 좀 도외시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청와대가 인선에 너무 조급함 그리고 인재에 대한 아주 그 협소한 어떤 예. 시장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김철근 교수님, 예. 바른미래당에서 친문 낙하산 백서를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에 보면 뭐 340개 기관에서 434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근혜 정부 4년보다 더 심한 거죠. 너무나 자기 편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들을 하고 있어요. 예. 돌려막기 하고 있는 예. 거죠. 대한민국의 드림팀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건데 그럼 통합, 전문성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내 편, 그럼 내 사람 예. 챙기기에 열을 올려서는 국민 통합적 국정 운영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요 정치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